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트론10 김기중입니다. 제25호 태풍 콩레이가 북상하면서 광주와 전남에도 모레부터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태풍이 올 때마다 피해를 입는 곳은 원도심의 낡은 주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태풍이나 폭염에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과 마을, 누구나 바라는 것일 텐데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으로 고층 아파트를 짓지만 원래 주민들은 쫓겨나기 일쑤입니다. 한 달 전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같은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기존 재개발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마을 공동체를 살리는 도시 재생 사업이 어떻게 가능한지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은 KBS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마이K의 지역 채널 KBS 광주를 통해서도 생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먼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정종재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진상 동신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봉수 광주 양동 셋들마을 사업의 총괄 코디네이터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회 입법조사연구관으로 활동하셨던 최준영 도시계획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원도심의 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건설이 한창인데요. 정 부시장님, 현재 광주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 사업은 이렇게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 대부분인 거죠? 현재 광주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은 모두 50곳입니다. 그중에 재개발 사업이 34곳, 그리고 재건축 사업이 16곳입니다. 우리 시 재개발 사업은 아파트 건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실은 사실입니다. 당초에 재개발 사업 취지가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를 다스는 물론 또 소유자들의 자산 가치 상승하고 또 사업자들의 수익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강한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조 교수님, 이렇게 재개발 사업을 굳이 아파트로만 개발하는 건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네, 우선 수익성 추구 때문이죠. 조합원에게 한 채, 또 건설비로 또 한 채 정도 세대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이제 공공부문에서 거의 지원이 없기 때문에 네. 순수 민간적으로 이렇게 모든 걸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익을 내야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높은 아파트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최준영 박사님 지금 서울에 사실 텐데 네네. 그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은 다 이렇게 아파트로 진행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1980년대부터 도시 재정비, 도시개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는데요. 앞에서 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부문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거환경 사업을 개선하는 방법은 사실 그 토지를 소유한 토지주와 그다음에 건설사의 자본이 결합해가지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그 방식밖에 사실 없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30년 가까이 진행되다 보니까 원주민 정착률은 낮아지고 아파트 위주의 천편일률적인 도시 경관이 만들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아파트 사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데 원래는 낙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해서 원주민들이 잘 살 수 있게 해주자는 취지로 이 재개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봉수 박사님, 이게 원주민들이 대부분 뭐 80%까지 다른 곳으로 쫓겨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라면 이 재개발의 원래 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좀 안 맞는 상황 아닌가요? 네, 방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낡은 주택을 이제 다시 새롭게 짓는다는 식으로 해서 이제 대규모 아파트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재개발 사업들이 다 뭐 역기능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뭐 부족한 도시 인프라라든지 뭐 열악한 주거 환경을 뭐 일시에 뭐 개선한다든지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만은 방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원주민이 정착하지 못하고 타 지역으로 물론 이제 뭐 다른 이유들도 있겠습니다만은 타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이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생각하는 그 아파트 개발에 대한 역기능은 한 3가지 정도로 제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 전면 철거 위주 정비로 인해서 지역에 대한 특성이나 역사성, 장소성 뭐 이런 것들이 다 상실된다는 거 하고요. 두 번째는 아파트라는 주거 양식으로 인해서 방금 말씀하신 도시 경관이 획일화된다는 거. 세 번째는 이제 재정착률 저조로 인해서 기존 공동체 해체라든지 파괴된다는 거. 크게 이 3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봉수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원래 있던 원래 마을의 역사성이 훼손되고 또 아파트 중심으로 네. 획일화되고 또 공동체가 훼손되고 이런 부작용이 있는데
이제 국회에서 입법조사로 활동하셨으니까요, 네네. 최준호 박사님. 그러면 이 같은 문제점이 계속 지금 뭐 20년 이상 제기돼 왔다면 네네. 국회에서 여러 가지 법 개정 이런 노력들 여러 가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이 그 철거 후 어떤 아파트 건설로 천편일률적인 것을 좀 다양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률들이 사실 많이 만들어져 왔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비롯해서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그다음에 도시개발법,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 등등 해서 많은 법률들이 만들어져 왔으나 실제로 여전히 천편일률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이러한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3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과거와는 다른 양식의 어떤 도시재생, 도시 주거환경 개선 사업들이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있어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재개발이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는 거죠, 부시장님. 그러니까 지금 매우 많이 낡아서 이게 도시재생보다는 재개발이 낫다라고 판단되는 곳은 재개발로 추진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어떤 사업에 대한 판단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 서울중앙부처에서 근무할 때 재개발 지역에 이제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이제 조합원 분담금이 꽤 부담이 됐습니다. 네. 이런 것이 문제거든요. 그럼 그 비용을 좀 줄이는 것이 문제인데 그 해결책으로 강주시는 뭘 검토하고 있냐면은 LH공사 등 공공기관이 시행자가 되는 공공기관 시행자 지정 제도를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그 비교해서 조합원들이 또 주민들이 비용이 적다, 그럼 경쟁력이 있다,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도 유도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LH나 광주도시공사가 맞는 재개발 사업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시범 사업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범 사업은 행정지도나 권고를 통해서 유도를 할 것인데요. 이렇게 됐을 때도 뭐 시공업체 선정의 어려움이라든가 기존 조합 집행부 등 관계가 있습니다만 새로 한 조합을 결성한 그런 쪽에 한해서 우리가 유도하고 하면은 경비가 적고 그다음에 효과가 높으면은 조합원들이, 이 주민들이 많이 환영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광주에서도 LH나 도시공사가 주관하는 재개발 사업의 가능성 언제부터 좀 현실화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 시범적으로 한정된 개수만이라도 저희들이 내년도라도 진행해서 착수해서 그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러면 광주 지역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 뭐 지금 현재 진행된 게 50군데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 군데 LH나 도시공사가 사업을 맡을 수 있는 곳 좀 검토를 하시는 곳이 있나요? 그 재건축 같은 경우는 뭐 염주 중앙아파트 쪽이긴 하는데 저희가 현재 정확한 통계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뭐 사업시 인가가 나가고 이미 또 관리계획이 처분 인가가 나가고 상당히 되기 때문에 이제 막 착수하는 초기 단계에 있는 그런 쪽에서는 저희들이 그렇군요. 같이 협의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게 시행이 된다면 그 일반 시민분들한테는 어떤 좋은 점이 있는 거죠? 부담이 좀 줄어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시공사가 설계 변경을 통해서 민간 시공자죠. 설계 변경을 통해서 그 고급의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그 명분으로 조합원 분담금이 높게 되면은 그 원주민들이 그 분담금 감당이 안 돼서 또 할 수 없고, 그렇지만은 공공 부분이 들어가서 주택의 쾌적성과 양질의 주택 공급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충실하게 하게 되면은 원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분담금도 낮아지고 또 비교적 저렴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조 교수님, 그러면 기존에 재개발 사업을 많이 추진했던 이유가 그 원주민들이 많이 쫓겨나는 이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이 많이 이익이 남아서 이게 지금 계속 되었던 건가요? 재개발 사업에 어떤 좋은 점은 없었었나요? 예, 주민들에게 좋았던 점. 정정재 부장께서 이미 말씀하셨듯이 아파트 개발 위주의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도시 미관이 형성이 되고 보다 많은 양질의 주택들이 공급이 되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기존의 그 재개발 대상 지역들이 대부분 주차가 어렵고 좁은 골목길 이런 여러 가지 생활하기 불편한데 아파트 단지를 만듦으로 인해서 주차할 수 있고 쾌적한 그런 환경을 마련해주는 장점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주차랄지 주거 환경이랄지 일시에 한꺼번에 전부 보다 많은 주택이 공급이 되고 한꺼번에 주택 공급도 되고 환경도 획기적으로 바뀌는 그런 좋은 점들 때문에 아마 진행이 됐던 것 같고 그래도 아마 일부 주민들도 그러니까 재개발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그런 것들이 있던 거고요. 그러면 이 구도심의 재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아파트만 짓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만 지으면 구도심이 많이 살아나는 것인지, 실제 많이 재개발이 좀 끝나는 것도 있잖아요. 살아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서 재개발이 살아나는 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인지, 물론 이 단적으로 말하기는 네. 어렵겠지만 어떻게들 보시는지요? 그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면 네. 어느 지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 주거 환경, 단지의 그 물리적 측면, 아름다운 주택 이런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 일자리가 창출된다든지 상권이 활성화된다든지 하는 경제적 측면이라든지 그 마을의 공동체가 해체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면서 사회적 그런 측면을 거기 강화한다든지 또는 이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문화적 측면이나 환경적 측면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기존의 아파트 위주 재개발 방식은 단순히 물리적 측면만 강조된 그런 거죠. 도심 활성화의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자는 문제가 있고요. 또 이제 재개발의 아까 장점을 말씀드렸는데 단점으로서는 이 아파트만 딱 지으니까 학교 등 공공시설이 주변에 부족해지게 되는 문제라든지 기존 시가지와 스카이라인이 안 맞다든지 일조권, 조망권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 그리고 그 기존 주거 공동체하고 이질감 형성 이런 측면들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시의 전체 인구가 늘지 않는 가운데서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다 보니까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빼듯이 결국 아파트 입주하는 사람이 기존 구시가지 단독주택지에서도 꽤 많은 사람이 왔다면 기존 단독주택 구시가지는 더욱 쇠퇴하고 열악해지는 그런 문제점들도 있는 거죠. 바로 그 점입니다. 네. 우리가 택지 개발할 때 강주시에서 첨단지구, 그다음에 우리 그 상무지구, 그다음에 수완지구 이렇게 대규모 택지를 개발해서 아파트를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좋은 주택으로만 이주하다 보니까 구도심이 공동화된 문제가 생겼는데 인구가 계속 팽창하고 확대되면은 또 구도심 나름대로 수요가 있어서 문제가 없는데 인구가 정체되거나 줄어드는 국면에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구도심을 또 재개발해야 하는데 거기서 또 아파트를 짓게 되면은 또 주택 사신 분이 아파트로 이전하고 또 장기간 노후화된 아파트 거주하신 분이 또 아파트로 가는 결국 구도심은 또 공동화될 수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기존에 노후화된 주택은 빈집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하더라도 아파트 일본들은 문제가 있다.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도시재생 네. 뉴딜 사업이라는 새로운 대안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뉴딜 사업이라는 이제 그 대안이 나오게 된 거군요. 그러니까 그 재개발 사업이 무조건 좋거나 무조건 나쁜 면만 있는 거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런 장단점들을 좀 들어봤고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마 지금 뉴딜 사업이라는 것 같은데 이 뉴딜 사업은 이제 좀 뉴딜 사업이 뭔지를 좀 알아보죠. 그러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하고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방법에서는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쉽게 생각하면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기존의 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시공사를 선정해서 시공사가 아파트를 짓거나 해서 그걸로 다시 입주들에 간 그런 차이기 때문에 기존 주택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다시 건축하는 것이죠. 반면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기존의 지역 형태를 유지합니다. 전부 쓸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노후 주거지를 정비한다거나 또 노후화된 주택을 개량한다거나 또 필요에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또 복지를 또 추구하고요. 또 상권 활성화를 통해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종합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됩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그 뉴딜 사업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그 조합원들 내부적인 이해에 따라 조합을 결성해 추진하는데 뉴딜 사업은 주민들이라든가 전문가, 우리 행정 모두 협업 체계를 구성해서 마을을 함께 만들고 새로운 그 내용들을 참여하고 그래서 구축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업의 주체에서도 재개발은 조합 중심으로 가지만 이건 마을 주민과 행정이나 전문가들이 같이 가는 거고 사업의 방식이 있어도 재개발은 철거를 우선하고 다시 짓지만 이건 철거하는 게 아니라 기존 형태를 유지하고 개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주체나 방법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최 박사님 이 뉴딜 사업의 장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럼요. 일단은 부시장님 말씀대로 뉴딜 사업은 이제 천편일률적인 사업에서 벗어나서 마을 공동체 그리고 기존의 어떤 도시의 특성들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측면들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어떤 도시 뉴딜 사업으로 지금 이제 국책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특징들은 보통 대부분 주차가 불편하고요. 그다음에 공원이나 녹지들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학교라든지 어떤 기반 시설들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공급이 돼주려고 그러면 결국 공간적인 변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 일정 부분 철거라든지 뭐 재건축이 또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기존의 것이랑 무엇이 다르냐라는 또 근본적인 질문에 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네. 측면이 있고요. 새롭게 도전해야 될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기존의 마을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간다면 주차나 뭐 공원 조성이랄지 이런 것들은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이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뉴딜 사업에 대해서? 네, 뉴딜 사업은 뭐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에 의해서 뭐 만들어지고 또 지역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 실은 뉴딜이란 말이 지역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도 상당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주민들이 스스로 책임지고 방금 물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주민들이 스스로 책임지고 이 사업을 의 취지에 맞게끔 뭐 사업이 끝난 후에도 지속 가능하게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차별화도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최 박사님, 그 과거에 그러니까 이 재개발의 문제점은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이고 그래서 뉴딜 사업을 하자라는 거는 과거 정부에서도 꾸준히 쭉 그 진행을 해왔던 걸로 아는데 예. 그 도시재생 그러니까 정부의 오랜 고민거리였을 텐데 그동안 어떻게 좀 진행이 돼왔는지 성과가 없었나요? 사실 이제 그동안 1980년 이제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본격화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 이후로 사실 많은 지역의 도시들이 이제 신시가지를 통해서 외곽에 새로운 주거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사실 어느 도시들이든지 처음에 성장할 때는 당연히 지자체들이 외곽에 새로운 택지를 개발해서 그 수익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수익이 기존의 어떤 원도심 지역에 제대로 투자가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 진행의 수익이라든지 속도가 생각보다 늦었기 때문에 당초 원했던 계획 그 투자 사이클이 맞아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사실 90년대까지는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2000년대부터 좀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여정부 시절에는 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도시활력 증진 지역 개발 사업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도시재생 지원 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명칭은 달라졌지만 어떻게든 사람이 떠나온 구도심을 활성화가 다시 옛날처럼 좀 사람이 온기가 사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 보겠다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추진을 해왔는데 사실 잘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방식에 대해서 아파트 말고는 다른 대안에 대해서 잘 고민을 못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주민 참여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 없이 기존의 방식을 반복하려는 어떤 그런 식이다 보니까 이게 마을 공동체를 유지한다는 어떤 그러한 기본적인 취지가 잘 반영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뉴딜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어떤 뭐 시행착오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지역 공동체, 그다음에 지자체, 그리고 주거 환경과 경제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도 어렵지만 이 뉴딜 사업도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것 같네요. 부시장님 혹시 광주 지역에서 이렇게 뉴딜 사업, 뭐 도시재생 사업 이런 걸 해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례들이 좀 있나요? 과거 정부부터 아마 많이 시행을 해왔을 것 같은데요. 이제 뉴딜 전에 그 도시 재생 사업에서 이제 발산 마을이라든가 네. 그쪽은 아주 모범적으로 돼 있죠. 지난번 제가 폭염 때 가서 경로당에 가서 발산 마을 주민들을 이렇게 만나고 위로도 했는데 네. 주민들이 모여서 이렇게 작업도 하고 만들어서 제가 또 물건을 또 사오기도 하고 상당히 인근의 주거 환경도 개선돼 있고 계단이 깨끗해 있었고 그런 내용을 보면은 또 카페도 있어가지고 젊은이들 와서 카페에서도 차도 마시고 그런 성공 사례들이 있습니다. 있군요. 그렇다면 이봉수 박사께서는 지금 양동의 셋들 마을 사업에 지금 네. 코디네이터를 맡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하고 재개발 사업과 비교했을 때 양동 셋들 마을의 도시재생 사업 뭐 어떻게 다른 건지 좀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먼저 그 셋들 마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네. 그 지금 뉴딜 사업 전에 그 이전 정부에서 시작했던 건데 2015년도에 시작했던 건데 그 기존의 그 지역 발전 발전 정책에서 챙기지 않았던 도심 내 그 주거 취약 지역에 대해서 네. 정책적으로 이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입니다. 전면 철거가 아닌 그래서 뭐 경제 사회 물리적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뭐 최종적으로 보면 환경 개선이라든지 주거 복지 또 일자리 사업을 병행함으로써 어떤 그 지역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 이끌어내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물리적인 부분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고 또 기초 인프라 이런 부분이 잘 안 돼 있으니까 이런 걸 확충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재해나 위생, 안전 이런 취약한 주거 환경 그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 부분이 이제 새로운 건데요. 네. 기존의 마을 공동체 복원이라든지 또 새로운 공동체를 조직해서 또 활성화를 하고 이를 통해서 이제
어떤 지역의 경제라든지 환경을 좀 개선해 보자 이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제 단순한 환경 개선 사업이 아니라 사람,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공동체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변화 이런 부분에 상당히 그 주된 그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있는 주민분들이 원래 어떤 자기 생업이 있는 분들과 예, 마을 예. 주민들의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외부 환경은 뭐 길을 깨끗하게 닦고 그다음에 뭐 구분기름 펴고 그다음에 주차 시설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바꾼다는 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주민들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요? 근데 방금 그 말씀 중에 좀 틀린 게 새뜰마을 사업은 그런 그 신축이라든지 새로운 도로를 낼 수는 없습니다. 네. 뭐 전부 고쳐서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고. 네, 그런 사업 이제 뉴딜 사업은 조금 틀린 사업인데요. 그리고 이제 마을 주민들은 기존에 이제 저희 새뜰마을 사업지역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이 50%입니다. 그다음 그 중에 독거노인이 또 50%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령 친화형 새뜰마을 사업인데요. 이 지역이 또 일반 상업 지역입니다. 주거 지역이 아니라. 네. 그래서 주거도 회복을 해야 되겠지만 그 상업 기능도 또 회복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 상인분들이 지역에 이제 사시는 상인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그 마을의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 지역 특산물과 예를 들면 홍어라든지 막걸리, 전통주 이런 것들과 연계된 어떤 그 사업을 위해서 구상도 하고 또 그 장소도 만들어서 교육도 하고 뭐 지금 이렇게 해서 약간씩 변화가 네.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잠시 후에 또 다시 네네, 한번 네.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그 현재 광주의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는데요, 부시장님. 그 인구가 계속 좀 정체된 상황이라면 아파트 중심의 그 구도심 재생 사업이 아니라 지금 방금 말한 뉴딜 사업 위주의 이런 사업으로 앞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 주택 보급률이 2016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104.5%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비율도 64.7%로 세종시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거든요. 그래서 또 아파트 수요 공급 관계에서 기존에 재개발을 희망했다가 취소하는 데가 7군데, 재개발이 6군데, 재건축이 1군데 이런 상황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재개발을 취소했기 때문에 행위 제한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난개발이 우려되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들도 우리 도시 재생 사업과 연계해서 계획에다 포함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토론 시작한 이후 한 20분 동안 지금 도시 재생 사업과 아파트 중심의 재개발 사업 좀 비교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우선 뭐 어느 한 가지가 더 낫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여기서 그 도시 재생 사업이 낫다 아니면 아파트 중심의 재개발 사업이 낫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간단히 코멘트를 좀 듣고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모든 정책은 포트폴리오가 중요하죠. 뭐 경제 정책에서 재정 정책하고 뭐 금융 정책 같이 가듯이 복합적으로 활용하듯이 마찬가지로 도시 재생 누들 사업과 재개발과 건축 이런 것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결국은 시민들의 또 주거 복지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시에서도 역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뉴딜 사업과 재개발을 유기적으로 같이 진행을 해서 주거복지를 개선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예, 그렇게 거죠? 되는 예, 조 교수님. 예, 아파트 중심 재개발하고 마을 공동체 중심의 도시 재생 사업 어떤 것이 좋냐라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안이 있는데요. 아파트 개발은 아까 말씀했듯이 공공자금 투입이 없이 순수 민간 자본으로 하는 것이고 도시 재생 사업은 거의 공적 자금이 없이는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서는 주택의 현재 공급 상황이라든지 시민들이 뭘 원하는지 또 사업의 타당성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건데 광주 경우는 아파트 비중이 전국 대도시에서 가장 높거든요. 그리고 그 개별적으로 입지하려고 하는 아파트 또 그 광주공항 등에 만약에 이전한다면 대규모 이전 적지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또 뭐 저기 산단 개발할 때 또 아파트 들어서고 거기에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해서 또 민간공원 아파트가 또 들어서고 그래서 많은 아파트가 민간 베이스에서 건설될 예정으로 있는데 지금은 인구 감소 시대잖아요. 광주도 거기에 예외일 수가 없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구도심, 구시가지만이라도 마을 공동체를 살리고 사회적 비용을 덜 초래하는
현지 개량형, 마을 정비형,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도시 재생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네. 옳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민간공원 아파트랄지 앞으로 계속해서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구도심에까지 아파트를 계속 짓기보다는 마을 그 보존형 재생을 하는 것이 낫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이종 그와 관련해서는 광주에 최근에 이상 아파트값 급등과 관련해서는 네. 좀 합리적인 판단이 아닌 것 같다. 네. 도시 일몰지에서도 아파트가 뭐 15,000세 이상은 제공될 것이고 네. 군공항이 또 이전하면 네. 그 상당수 또 아파트가 제공될 것인데 네. 그런 면에서 공급도 충분하기 때문에 네. 그 아파트 그 과수요 강주 네. 지역에서는 좀 그런 것이 문제가 있다.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절치 않은 상황이라고.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네. 물론 이제 수도권에만 해당되는 사항일 수도 있겠으나 저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주택 보급률을 기준으로 지금 이제 주택 상황이 어떻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죠. 네. 이 주택 보급률의 가장 큰 한계는 주택의 질적인 수준이나 연한 등을 잘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도 똑같이 2010년대 지어진 아파트처럼 한 가구로 간주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시민들이 소득이 높아지면 당연히 좋은 주거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 그 수요에서 따지다 보면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통계상으로는 주택이지만 실제로 보면 주택의 시장에서 보면 탈락하는 비율이 매우 가파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도 주택 보급률에 비해서 주택 상승률, 주택 가격이 폭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꼽히고 있고요. 아마 광주 지역도 사실 상당히 이제 급등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 시민들께서 소득 수준에 걸맞는 어떤 그런 주택 수요를 충분히 공급해주지 못했던 게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의문도 한번 제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 보급률 104.5%를 단순히 숫자로만 그대로 다 받아들이기는 예, 우리가 실제로 가치 있는 시장에서 수요가 충족되는 가구가 얼마 되는지는 한번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지금 시사토론텐 진행되고 시간이 10시 24분 정도 지나고 있고요. 이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은 KBS 어플리케이션 마이K를 통해서도 생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지역 채널 광주 KBS를 통해서 보시고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의견을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정부가 도시재생을 위한 뉴딜 사업 지역을 발표했는데 전국적으로 99곳, 그 가운데 광주가 5곳이 선정됐습니다. 부시장님, 광주에서는 어떻게 5곳이 어떤 지역으로 선정이 됐는지요? 정부에서는 매년 100곳에 10조 원을 투자해서 한다는데 우리 광주에서 8곳을 신청했는데 5곳이 됐습니다. 그 5곳을 선정이 돼가지고 정부로부터 700억 원의 국비를 받아오게 됐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 지역별로는 시에서 직접 그 추진하는 사업이 중흥동 강주역 그 부근에 있어서 경제 기반형 사업이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이제 시하고 북구가 지원을 하겠죠. 전남대 일원에서 중심 시가지형입니다. 뭐 전남대 담장을 허물고 인근에 있는 주택지와 같이 해서 창업도 지원하고 또 전남대 시설도 활용하는 그런 컨셉입니다. 이건 상권을 활성화하자. 네, 상권도 활성화하고 또 창업도 부분적으로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세 군데는 동구, 서구, 남구인데요. 전부 주거지 지원형입니다. 주거지가 낙후되고 노후화된 주거지에 대해서 주거지를 새로 고친다, 집을. 그럼 지원을 하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동명 1동과 서구 농성 1동, 또 남구 사직동, 이것이 세 군데가 주거지 지원형이 되겠습니다. 이 일대 이제 앞으로 3에서 7년 동안 약 200억에서 300억, 400억, 500억 원씩, 그래서 약 1,700억 정도의 그 예산을 투입해서 뉴딜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조 교수님, 지금 이 5곳 가운데 보면 당초 재개발 지역에 딱 해제된 동명동 지역도 있고 뭐 등등해서 5곳인데 그 선정 기준이 어디에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어떻게 해서 이 5곳이 선정됐다고 보시는지? 일단 도시재생 선정이 되려면 특화된 지역 자원의 유무, 또 지역 주민의 역량, 그리고 사업 계획의 타당성, 여러 선정 기준이 있는데요. 여기서 특히 동명동 경우가 주거지 지원형으로 선정이 된 이유는 당초 재개발 구역이었거든요. 거기를 취소하고 도시재생 구역으로 신청한 것이 관심의 대상이었고요. 특히 광주 지역에는 동구, 북구, 남구 이런 지역에 단독주택 지역이 광범위하게 걸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동명동 같은 경우 어떻게 도시재생을 해서 성공을 거둘 것이냐 이런 것이 하나의 그 구도심 활성화의 그 모델로서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주 단독 주택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이 된 거군요. 예. 그러면 그 부시장님 지난 월요일이죠. 1일 그 동명동에서 뉴딜 사업에 대한 뭐 주민 공청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이때 주민들한테서 뭐 어떤 게 설명됐고 또 어떤 주민들의 의견이 나왔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공청회는 1년의 이제 과정인데요. 공청회에서는 사업 지역의 현황을 제대로 주민들에게 알리고 또 사업 계획, 이 동명동 일대에 어떤 사업이 진행될 것이고 그리고 추진 일정 등을 주민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민들 궁금한 사항에 대해 또 답을 드리고 그렇게 했고요. 또 공청회에서 제시된 주민들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의견들을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이제 반영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참고로 이제 공청회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동명동은 1일에 이미 개최했고요. 네. 서구 농성동은 11일에 다음 농성 주군요. 1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개최를 하고요. 남구 사직동은 12일에 사직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구가 2개죠. 강주역과 또 전남대 중흥동 네. 지역은 4일, 내일이 되겠죠. 오후 2시에 강주역 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의견도 들으시고 또 의견도 제시해 주시면 그만큼 사업 추진이 활성화될 걸로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러니까 광주 지역의 뉴딜 사업 5곳의 주민 공청회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모두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여기서 지금 주거지 지원형은 대부분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광주역 주변은 지금 경제 기반형 뉴딜 사업지라고 돼 있어요. 이 전국에서도 단 2곳만 선정됐다고 하는데 경제 기반형 뉴딜 사업지, 그러니까 광주역 뉴딜 사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모할 때 제목 자체도 강주 역전, 역할 때 여기나 거스를 역자, 강주를 역전시키자, 창의 문화산업 스타트업 밸리 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 이 제목에도 알다시피 그 문화 콘텐츠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고 우선 비즈니스 공간이 마련됩니다. 그리고 투자나 융자, 또 창업 정보 컨설팅을 담당할 도시재생 창업은행도 운영하게 되고요. 또한 사회문제와 도시재생 갈등 관련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청년 드림 혁신센터 그것도 하고 강주 광장을 아시아 문화마당으로 활용해서 문화체험이라든가 청년들이 팝업 스토어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인근에 푸른길하고 행복주택을 연결해서 푸른 이운공원에는 공공 커뮤니티 공간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 교수님 그러면 네. 여기에 뭐 500억을 투입해서 방금 그 부시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이런 사업들을 한다는 건데 이게 좀 기대할 만한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좀 일반 주민들에게 좀 와닿지 않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도시재생 유형 5가지 중에서 경제 기반형과 중심시가지형은 경제 활성화, 상권 활성화 이런 것들이 강조된 그런 분야인데요. 광주역 일대는 이제 부시장께서 설명했듯이 경제 기반형으로서 포항과 광주 2군데만 선정이 됐거든요. 네. 광주역 하고 주변 지역이 도시 재생이 절실한 지역이라는 것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이 광주역이 그 존치했을 때도 그 지역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 문제가 이제 있었던 곳인데 이제는 광주역도 빠진 상태니까 거기에 이제 더욱 낙후될 거로 예상이 되고 거기에 이제 하나의 그 경제 기반 또는 성장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경제 기반형 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매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 창의 문화산업 비즈니스 센터를 통해서 고용도 창출하고 창업도 유도하고 또 그 기업 유치도 하고 이제 그런다는 뜻인데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려운 거잖아요. 네. 새로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 더구나 이제 이것을 문화산업 기반으로 해서 만든다는 것이 이런 광주 같은 지방 대도시에서 가능할 것이냐 이런 그 걱정도 있고 이제 하지만 광주역 일대가 북구 50만 지역의 중심지 역할도 하고 있고 또 전남대, 조선대, 광주교대, 동광대하고도 그 가까운 지역에 있고 그래서 광주를 먹여 살릴 대체 산업으로서 이러한 이 경제적 측면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많은 논의와 고민 그리고 참여, 창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없이는 상당히 좀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 그래서 많은 고민과 토론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강주역사 부지만 해도 20만 제곱미터 줍니다.
그 전체 인근까지 50만 제곱미터가 돼요. 굉장히 큰 부지죠. 그래서 기본 계획상으로는 향후 8년간에 약 한 1조 이상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달 초에 다행히 이용섭 광주시장님과 코레일 사장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광주역 주변에 도시재생 누들 사업할 때 코레일로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겠다 MOU를 하고 그 부분에 앞으로 이제 민간 또 자본들도 저희들이 끌어들여서 어떻게 하든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최 박사님은 이 내용 들어보시니까 어떻게 좀 현실성 있는 것 같아요. 민간기업 참여랄지 이런 재원 확보랄지 좀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관건은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이제 더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오고 활기가 넘쳐야 되는데 사실 이것이 앞서 뭐 부시장님이나 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단적으로 수도권만 봐도 사실 1990년대 초반에 분당하고 일산이 신도시 분양을 할 때는 50만 원, 평당 50만 원 차이 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약 2배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근데 이 2배 차이 나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보면 결국은 직장이 많은 강남 쪽의 접근성이 어디가 좋느냐에 따라서 도시의 운명을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보면 결국 이 지금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그다음에 전국에서 딱 2군밖에 없는 상징성이 매우 높은 광주역 주변의 경제 기반형 뉴딜 사업은 그야말로 이제 이 일자리를 얼마만큼 만들어낼 것이냐, 그리고 그 일자리가 특히 젊은 층들한테 얼마 정도 어필할 수 있을 것이냐가 사실 관건인데, 이것을 위해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쉽지 않은, 그리고 제가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유연한 사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기존의 일자리 그러면 생각나는 어떤 그러한 유형이 아닌 정말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무엇인가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관광 쪽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할 때 얼마 전에 되게 놀랐습니다. 젊은 층들한테 대한민국에서 맛있는 게 많은 도시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저는 목포, 광주, 전주 이런 호남 쪽을 생각을 했는데요. 전혀 뜻밖의 부산이 나왔습니다. 이 친구들한테는, 젊은 친구들한테는 부산이 맛의 고향으로 소문이 났던 거죠. 특별한 건 없습니다. 뭐 오뎅, 그다음에 뭐 호떡, 뭐 밀면 이런 아주 저렴한 음식들인데도 불구하고 젊은 층들한테는 이곳이 아주 매력적인 음식이고 내려가서 관광할 만한 지역이라고 꼽히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보면은 오히려 그 기존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에서 좀 벗어난 새로운 생각으로 접근을 해보면 광주역 주변도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많은 계획을 세워봤지만 그거와는 좀 다른 면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광주시에서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전남대 주변의 중심시가지형 뉴딜 사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전남대 주변의 중심시가지형 뉴딜 사업지, 일단 좀 말은 어려운데 이 중심시가지형 뉴딜 사업지라는 건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그 시가지 지역이 상업지역도 있고 또 인구도 이렇게 있고 하면서 하는, 예를 들어서 전남대하고 전남대 바로 앞에 중흥동 그 부분의 영역인데요. 이 뉴딜 사업은 대학 타운형 그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 대학에서 있는 시설, 도서관이 됐든 그다음에 연구 시설이 됐든 공간이 됐든 시설을 주민들한테 개방하고 또 대학에서 축적된 산업과 또 마케팅에 관한 그런 노하우 지식을 또 이렇게 공유를 해서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다 보면 대학과 연계해서 상권이 활성되거든요. 저도 외국에서 유학할 시절에 유학은 바로 대학 주변의 중심으로 상권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남대하고 정문, 그하고 북구청에 있는 담장이 있습니다. 대학 담장이. 그 담장을 이제 허물고 또 지역 공원센터를 또 만들고 또 창업 지원하는 주택 이런 걸 또 만들고, 그래서 청년이 창업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점도 공유 상점이라는 개념, 그리고 뭐 리모델링이라든가 테마 거리를 만들어서 활성화시켜가지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컨셉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창업 지원 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창업을 하는 대학생이나 대학 졸업생한테 어떤 주택을 지원한다는 개념인가요? 기본적으로 그런 컨셉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이제 주택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부분적으로 재개발을 하고 또 개량해서 그 부분을 지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조 교수님, 그 중심시가지형 뉴딜 사업이 성공하려면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한 건가요? 예, 중심시가지 제1 목적은 상권 활성화인데요. 네. 이제 여기는 이제 대학촌, 대학타운과 연계된 주변 상권 활성화가 주 목적이니까 결국 요새 이제 청년 일자리, 청년 창업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또 대학의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 대학 그 전문 인력과 학생들의 어떤 역동적인 그런 것들이
이 주변 그 상가라든지 그 시가지하고 연관시켜서 하는 거기 때문에 대학이 대학 안에서만 머물 것이 아니라 대학 주변의 지역사회와 협력해서 좋은 모델을 만들어낸다면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 박사님, 혹시 다른 지역에서 이런 중심 시가지역 뉴딜 사업을 한 사례가 혹시 있었을까요? 예, 이번에 이제 지정이 됐는데요. 네. 사실은 상당히 그 지정된 지역들이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전남대가 있듯이 또 이 영남 지역을 대표하는 대구 경북대 지역 주변 지역도 이 중심 시가지역 뉴딜 사업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해의 인제대, 그다음에 남해의 남해대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영호남을 대표하는 어떤 그 대학과 그다음에 지역 공동체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바꿔 나갈지를 약간 일부러 경쟁을 시키려고 이렇게 선정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번 앞으로 이 지역의 역량을 한번 총 집결해 보면 뭐 천편일률적인 사업이 아닌 뭐 스타트업 스튜디오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융복합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역과 학교를 분리하는 담장을 철거함으로써 정말 지역에 녹아드는 어떤 학교, 대학의 지역 중심 거점의 대학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 기회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그러면 앞으로 이 전남대 주변에 이 중심 시가지역 사업에서 400억 원이 투입된다는데 네, 여기에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것을 할지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공청회를 하면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서 사업 내용들이 앞으로 좀 더 구체화 되는 건가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기본 컨셉을 우리가 만들어서 중앙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지만은 그런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또 주민들이 참여한 주민들이 또 의견이 있으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그런 걸 또 얹혀 가지고 나중에 세부적인 사업 계획을 또 확정한 단계에서는 또 업그레이드된 내용이 네. 반영될 수 있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광주역에서 광주역 경제기반형과 전남대 대학타운 중심 시가지 사업 공청회가 네.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의견이 수렴이 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이제 그 사업 계획을 확정하는 절차들이 있거든요. 네. 뭐 관문 심사도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이제 이제 지금 계획은 아까 그 부시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제안서 단계의 이제 사업 계획이고 앞으로 이제 사업 시행을 위한 여러 가지 그 계획들이 구체화될 겁니다. 아직은 이제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들어도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잘 와닿지 않는데 앞으로 이제 그런 시민들의 의견들을 좀 반영해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겠네요. 사실은 이 청년 창업과 관련돼서 사실은 이렇게 청년 창업이 중심이 되는 어떤 네. 그럴 공간인데요. 저는 이제 광주시 당국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네. 게 하나 있는데 보통 많은 이제 청년 창업자들이 자기가 아이디어가 있어서 막 열심히 사업을 합니다. 개발을 하고 노력을 하는데 정작 이것들을 이제 구체화시킬 때 이제 자금을 조달할 때 계약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기술 개발하면 특허라든지 이런 어떤 법률이나 제도적인 사항들을 간과함으로써 기껏 노력을 해놓고 이제 뺏긴다든지 아니면 제대로 수익을 얻지 못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사실은 스타트업 하는 친구들이 감당하기는 어려운 주제죠. 그래서 이런 거를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어떤 시라든지 하는 공공부문에서 조금 지원을 해주시면 어떤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고 훨씬 더 내실 있는 중심 시가지역 뉴딜 사업지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참 좋은 제안으로 저희들도 적극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 지역의 뉴딜 사업지 나머지 세 곳은 이제 주거지 지원형인데요. 이 주거지 지원형은 어떻게 좀 진행되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죠. 말 그대로 주거지 지역은 예를 들어서 개인 주택 정비할 경우 네. 자기가 집수리를 하겠다. 그럼 외관 개선에 대해서는 그에 한정에 의해서 1,000만 원을 상한 기준으로 하고 비용의 90%가 지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외관 우리 집은 주택 외관 개선하는데 1,000만 원이 들어간다. 그럼 900만 원이 상한까지 지원될 수가 있고요. 그럼 100만 원은 자부담인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 자부담 비율은 낮는 거죠. 아까 단순히 재개발 사업은 조합원들이 이렇게 시공사에 맡겨서 부담을 자기들이 다 냈는데 뉴딜 사업은 정부 또 지자체가 그 공적 재정을 투입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이 재정이 투입되고 자부담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빈집을 철거하려는데 그 비용이 필요하는데 그것도 역시 한 호당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이제 주택 정비를 하려는데 당장 자금이 없다. 그런 경우에도 건설비 50%까지 그 주택 도시 기금이 있습니다. 그 융자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박사께서는 이런 뉴딜 사업을 사실상 좀 앞서서 미리 해보신 상황인 것 같은데 새들마을에서는 어떻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해보시니까 어떤 좀 어려운 점들이 있는지 좋은 점이 있는지요? 현재 저희가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30년 이상 된 그 노후주택들이 92%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 공패가도 79호, 슬레이트 지붕 된 데가 한 56호 정도 됩니다. 이렇게 열악한 뭐 주거 환경에 처해 있는데요. 뭐 다양한 사업들 통해서 뭐 시급하게 먼저 주택도 있지만 시급하게 생활 인프라들, 도시가스라든지 여기가 또 그 하수도가 50%밖에 지금 보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수관 정비라든지 이런 쪽에 먼저 하고요. 그게 지금 올해 안에 지금 끝나기로 돼 있거든요.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주거에 대한 어떤 개선 사업도 같이 할 건데요. 지원 사업도 그 지역에 있는 봉사단체하고 힘을 합쳐서 그 노후주택들을 저희가 수리해 준다든지 또 뭐 다른 그 공패가 정비해서 마을의 텃밭이라든지 뭐 마을 정원 사업 등에 저희가 공모해서 정원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재 지금 진행 중이고 진행될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공패가 매입이라든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그 예산도 좀 적고 하다 보니까 뉴딜 사업에 비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도시가스 설치랄지 하수도 정비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이제 올해 안에 끝내는 것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사실 주거 환경 개선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가장 와닿는 게 바로 이런 게 아닐까 네, 싶은데요.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상하수도가 좋아지고 그다음에 집 앞에 가로등이 생기고 이런 것일 것 같은데 그렇죠. 실제 주민들한테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나요? 네, 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 저희들이 청취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방금 말씀하신 그 CCTV라든지 네. 그다음에 골목길이 또 비좁고 가파르니까 난간 설치라든지 이런 아이디어들은 전부 주민들한테서 나온 겁니다. 그럼 이런 사업과 함께 아까 전에 지금 광주 지역 나머지 세 곳의 주거지 지원 사업에서 지금 집을 고치는데 뭐 1,000만 원이 들면 9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럼 새뜰마을에서 이런 그 집을 고치는 네. 보수하는 데 대한 지원 사업들이 있었었나요? 네, 지금은 아닌데요. 네. 내년에 지금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마스터 플랜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 단계적으로 진행하는데 2019년도에 그걸 진행을 합니다. 자부담이 10%이긴 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목돈이 들어가는 거라서 네. 주민들의 의견은 어떤가 이런 거에 대한 좀 수요가 많이 있습니까? 수요는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전에 지금 현재 집 고쳐주기 사업을 해서 먼저 네. 해보고 있거든요. 그 주민들의 그 봉사단체랑 같이 그것이 좀 진행이 된 다음에 사람들이 반응이라든지 그런 것에 더 많이 신청하시지 않을까 내년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집 주변에 주거 환경 네. 개선하기 위해서 뭐 가로등, 도시가스관, 하수도 정비 이런 거라면 굳이 우리가 뉴딜 사업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더라도 평소에 자치단체에서 장기적으로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업들과 달리 뉴딜 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차별화된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뉴딜은 말 그대로 일자리 창출이 네.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이 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물론 이제 저는 뉴딜 사업은 아닙니다만은 이번에 일을 같이 해보고 그러면 지역에 그렇게 일을 하고 싶어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교육을 시켜서 그런 역량을 강화시켜 놓은 청년이라든지 지역 활동가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또 되지가 않습니다. 뭐 관에서 입찰을 한다든지 저희 사업 내에서 뭐 집수리를 한다는 이런 부분에서 그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탈락하고 아예 신청도 못하는 경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뉴딜 사업뿐만 아니라 이 새뜰마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속 가능하려면 지역민들이 직접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열려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인프라를 고치는 거는 돈을 들인 만큼 금방금방 변화가 네, 나타나는데 네. 이게 지속 가능하려면 주민들이 그렇죠. 참여하는 뭔가가 있어야 네, 된다는 맞습니다. 거죠. 바로 자기들이 주변이 변화가 되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자긍심도 갖고 또 어떤 소속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강해지는 걸 제가 한 2년 안에 엄청 많이 봤거든요. 그게 지속 가능한 어떤 발전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새뜰마을 사업이 지금 내년까지 예정이 돼 있는데 이 새뜰마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어떤 부분인가요? 아니면 주민들이 좀 불만을 가는 부분도 혹시 있다면? 일단 그 인프라 확충에 대한 요구는 항상 강했었고요.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이 사업이 원래 계획된 마스터 플랜대로 착착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 이제 물론 뉴딜 사업은 좀 틀립니다만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들을 교육시키고 또 그분들이 또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하는 부분에서 좀 딜레이되는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말씀하셨고요. 저희 토론 시간이 이제 약 3분 30초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 마을 공동체 사업, 그러니까 구도심을 살리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꼭 어떤 게 필요한지 오늘 마지막으로
못하신 말씀이 있으면 듣고 좀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최 박사님부터 예. 말씀 좀 간단히 해주시죠. 사실 시라는 그 지자체는 참 모순된 요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광주공항 이전하면 그 지역을 어떻게 또 최첨단 어떤 주거와 산업이 융합된 지역으로 발전시켜야 될 것이냐라는 요구와 그다음에 구도심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은 이 두 가지를 다 잘하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은 이제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양자를 어떤 식으로 조화시킬 것인지가 사실 핵심이 아닐까. 그것이 사실 도시재생도 그다음에 외곽의 어떤 새로운 지역에 대한 개발도 성공시키는 관건일 텐데 그런 거에 대한 내부적인 견해들이 좀 착실하게 잘 수렴이 돼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 교수님. 네, 광주만의 광주다운 그런 도시 재생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도시공원 일몰제 같은 경우도 정정제 부시엠이랑 같이 민간 가바넌스 활동을 통해서 광주형, 슬림형 민간공원 제도를 창안해가지고 전국의 어떤 모범적인 그런 사례를 만들어내는 사례도 있고 또 이제 광주 도심철도 폐선 부지를 푸른 길로 만드는 것도 주민 참여 모범적인 도시 만들기 사례로서 교과서에도 실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광주는 국내 어떤 도시보다도 시민 참여, 시민의 역동성 이런 것들이 높은 도시이기 때문에 이 도시 재생은 바로 그런 거를 추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광주가 도시 재생에서 그런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는 도시 재생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나 광주나 똑같이 예산을 주고 이 뉴딜 사업을 하지만 시민들이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네.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네. 부시장님. 기본적으로 행정은 우리 도시 재생을 위해서 마중물 역할을 다하고 또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 또 일반 시민들 전문가 아까 조진상 교수님 말씀 주신 전문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담아서 강주형 도시 재생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와 병행해서 그제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임기 동안 1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래서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또 그 부서에서 매진해 나가서 아까 도심 공동화에 따른 또 인구 감소에 따른 그런 부분도 최대한 저희들이 억제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 박사님 마을 재생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네. 마지막으로 한 30초 정도 말씀해 주세요. 그 지속 가능한 도시 재생 사업이 될 수 있으면 방금 말씀하신 그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역에 있는 청년이라든지 활동가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그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양질의 어떤 일자리들이 좀 만들어지고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이 지역에 남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주셨은 게 제 바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생은 죽게 됐다가 다시 살아난다. 낡아서 못 쓰게 된 것을 고쳐서 다시 쓴다는 뜻이 있습니다. 쇠퇴해가는 구도심을 다시 살리는 재생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주민이 떠나는 도심에서 돌아오는 도심으로 재생 사업이 성공하려면 예산을 투입하는 정부나 자치단체와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끊임없는 소통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민선 7기 100일을 이용섭 광주시장과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묻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실시간 채팅창이나 시청자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사토론10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